안녕하세요. 오늘도 4월 학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어려웠던 문제 풀이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선이고요. 또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 미뤄진 시험 좀 늦게 보느라고 불안했을 텐데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학력평가 난도가 어땠는지 혹은 문제 경향성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고난도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학력평가의 기본적인 예상 등급은 보시다시피 96점에서 92점 정도 배치가 되고요. 조금 특징이 있다면은 대체로 화작이나 언매 사이의 점수 격차는 3점 차이쯤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4점으로 대부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말하자면 특징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인 등급 배치가 저번에 3월 학평도 그랬지만 좀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도는 좀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던 4월 학평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보다는 등급컷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둘 중에 하나죠. 작년에 4월 학평이 유난히 쉬웠던가 아니면 올해 아직 고3 학생들의 국어 난도가 이 정도를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상승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이 유난히 쉬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시험의 총평을 드리자면 등급컷이 작년 수능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난이도는 많이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부터 3월이나 4월 학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언어와 매체에서 1등급 컷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92점이면 2점짜리 문제를 3개를 틀려도 1등급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3점짜리 한 문제를 버리더라도 언매를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언매의 쏠림 현상이 올해도 강세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3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교육정보요고사는 특히나 독서 영역에서 수능 수준으로 깊이 있게 추론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난도에 만족하시거나 이번에 나왔던 등급이나 원점수에 만족하시게 되면 우리가 3주 후에 보게 될 6월 모평에서 고3들이 특히나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유형에 나온 독서가 얼마나 평이하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6평이나 9평처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얼마나 깊이 있는 추론을 요구하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맞춰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5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체로는 언매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유사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3월에 봤던 학평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답률 1등은 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고전 소설에서 오답률 1등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고전 시가 영역에서 오답률 1등이 나오게 됐고요. 정답률은 30%가 약간 안 되는 정도니까 꽤 많이 틀렸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문제도 난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것과는 다르게 독서가 쉬웠거나 아니면 독서를 빨리 풀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번, 8번에서 가나 복합 지문으로 나왔던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지문에서 사례 적용하는 유형에서 2개의 오답률 상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언매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문법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까다롭고 살펴야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작을 선택한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인문 유형에서 나오게 되는 후기문과의 명과 실과 관련된 유형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서에서 3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지문, 독서론 1페이지를 제외하고 3번째로 보게 되는 지문이 대체로 과학이나 기술 유형인데 과학기술 유형의 16번이나 17번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고3 학생분들이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끝까지 잘 읽었거나 아니면
과학 지문의 난도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풀어보는 순서는요, 오답률이 높았던 것대로 고전 시가의 18번 유형하고 법률 지문의 7, 8번, 그리고 인문 독서 지문의 12번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분들에게는 문법 문제 38번을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정답률이 30%가 되지 않았던 공통 유형 18번의 고전 시가 지문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작품을 보기 전에 문제에 딸려있는 보기를 먼저 보면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8번과 관련은 없지만 문제 21번의 보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1번의 보기요. 사대부들은 시가 작품을 통해서 삶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가는 관료 생활을 영위한 사대부가 자연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 이거 밑줄만 쳐놓으시고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연 친화라든가 강호가도 계열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모를 통해서 여기 두 개에는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주는 연군이라는 정서,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근심 되게 쉽게 나왔죠. 이 녀석 원래는 어떤 키워드로 줘야 하냐면 나라를 근심한다라고 하는 우국이라는 정서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가작품에 드러나 있는 메인 정서는 자연친화, 연군, 우국,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작품에선 어떠냐면 출사하지 못한, 오늘 이 단어 그냥 외워두시죠. 출사는 벼슬에 나아가다 이런 뜻이고, 조선시대 사대부로 태어나서 신분적으로 원래 양반이라면 내가 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정계에 진출하지 않으면 모를까, 근본적으로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정계에 진출해서 왕을 도와주고 남을 다스려주는 게 기본 윤리였기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주는 부정적 정서는 충분히 해야만 하는 걸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랑 연결해 본다면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가 향촌 공동체에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느끼는 유유자적하는 일상, 이 단어도 오늘 그냥 외워두시죠. 천천히 한가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 이 녀석을 잘 나타낼 때는 강호 한정할 때 한가로울 한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일상과 함께 그 속에 고뇌, 여기 부정적인 정서가 있네. 이 고뇌의 내용의 핵심은 사실 벼슬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불만족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가작품과 나작품 모두 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낯선 작품일 것 같아서 내용 해석도 해드릴 겸 표현법도 같이 볼 겸 전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작품입니다. 가작품에 서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지은이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휴가를 얻어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관료 생활을 영위한 사대부가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작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 보니까 한 줄에 사음보고 기니까 당연히 가사에 맞춰서 읽으면 되겠고요. 처음 부분, 금곡에서 배를 타서 서호에 들어오니, 이게 소설이 아니더라도 가사는 내용이 기니까요. 괜찮으면 공간적 배경 나오면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서호는 호수의 서쪽이고 서울의 서쪽을 뜻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강대에 있는 지역의 서울의 서쪽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니 강산은 옛날과 같은데 풍색, 바람의 색깔은 뭐 어떠하뇨? 자연의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되고 별건 아니지만 서리법으로 확인되는 애들 가볍게 밑줄 쳐놓고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서리법 찾을 자신이 있다.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찾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 뒤에 있는 종결어미 부분만 훑으면서 서리법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분은은 그지없어. 임금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삼순을 놀리시니, 순이 열흘이란 뜻이에요. 그럼 삼순이면 30일이죠.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주셨다. 그래서 장하에 길다란 여름에
강촌에 와실이 소조하여. 아, 그렇군요. 여기 서호에서 자기 집을 달팽이 같은 집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자기 집이 깨끗하여 쌀인문이 본디 없어서 밤인들 닫겠느냐. 서리법 조그맣게 나오면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달팽이 같은 집 아니면 뭐가 없다 이런 애들 나오면 아, 양반님네가 뭔가 가난하다 이럴 때에는 사실 이게 붙는 게 좋죠.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 사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는 안 무슨 계열, 빈낙도라든가 안분지족 이런 거 붙으면 좋긴 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원래 현관문이 없어. 그래서 밤이 된들 문을 닫겠느냐, 닫지 않았어요. 서리법 조그맣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발이 하성기니. 자, 여기 있는 발은 블라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튼같이 창문을 가리는 거석인데 걔도 내가 워낙 가난하니까 빽빽하게 못 만들고 성그러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진 않고 이 녀석은 창밖에 강물, 지금 호수의 서쪽, 한강의 서쪽 지역에 있으니까 강물이라는 경치를 보기가 더욱 좋구나 이렇게 될까 뭐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소루의 작은 누각에, 이것도 뭐 우리 집이겠죠? 우리 집에 누워있으니 크나큰 온 하늘을, 천지를, 온 세상을 베개 위에서 다 보겠노라. 그럼 여기도 가볍게 체크해보면 집이 작으니까 오히려 집에 누워서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처마는 지붕 같은 거죠. 자기 집에서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벽 바깥에 튀어나온 지붕의 부분인데 요게 얕아요. 그렇게 되면은 해질녘에 햇빛도 들어오거니와 비도 방 안으로 들이치거든. 그럼 요런 애들도 집이 그렇게 거창하진 않다는 소박한 삶인데, 그럼 이게 고난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냐? 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맥락을 보면 임 그려서 젖은 소매, 아, 여기에 정서 나오면 붙여야 되겠다. 임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는 정서 당연히 임금에 대한 그림 연군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워해서 울었기 때문에 젖은 소매를 햇볕이 아니면 누가 말리겠으며, 그럼 여기 있는 햇볕이 처마가 얕아서 들어오는 것이 말리기가 좋으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죠. 그 아래도 똑같아요. 우국 나왔다. 나라에 대한 근심이죠. 나라를 근심해서 가슴이 타. 막 가슴에 불이 난 것 같아. 이게 빗발이 들이치는 것이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법 이렇게만 체크해 둘까요? 어떤 경우에? 문장 구조가 같은 애가 두 개 한 세트인 경우에 쓰는 대꾸법이죠. 대꾸 나오면 나만의 기호로 표시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쓰기에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박한 삶을 가지고 있고 또 집이 되게 그냥 그래. 집도 조그맣고 처마도 얕아. 하지만 오히려 좋아서 나의 정서를 드러내기에 뭐 효과적이다. 혹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눈물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불탄 가슴을 달래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주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이 좀 누추하고 내 삶이 되게 소박하다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과 자신의 두 가지의 메인 정서를 연계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분주, 매우 바빠서 주야 아침 저녁을 몰랐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떤가? 시간 표현 나오면 체크해 두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편안하거니. 자, 그럼 편안하다와 분주하다가 대조가 된다면 계속 바쁘다가 언제? 과거. 언제? 그때는 뭘 했는데? 관지겔 영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현재의 삶은 어떠냐면 한가로운 상태다. 대조의 효과는 강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냐면 현재 한적한 생활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겠죠. 계속 보리밥을 말아 먹는데 아이야 걱정 말. 어우 별건 아니지만 청자를 만약에 설정해 놨다면 체크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청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발화하기 때문에 그때의 어투는 말하는 듯한 어조인 대화체인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독백과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에 맞춰서 대화체와 독백체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자가 설정돼 있으면 대화체는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인 아이, 그러니까 노비겠죠. 아이의 발화가 같이 나타나 있느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화자와 청자가 교체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실제 대화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대화체가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의 표현법이 나오면 대화를 사용하여 하면 틀린 거고요. 말을 거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여 라고 하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명령형을 사용하여 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짧은 밤에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그러면 우리 요것도 하나 약속해 둘까요? 고전문학에서 꿈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꿈의 내용은 이렇게 묶어 두시고 꿈의 기능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설에서는 정말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고 시가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 작품에는 꿈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그래서 복례산이라는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어느 님을 만나보아 아 이거 님 나오면 또 연군이겠구나.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겠군. 이어서 반갑다고 할 말은 없고 흐느끼느라고 한숨만 지어서 막 울고 하다가 나의 서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다 못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꿈. 그래서 바람 불고 비 오는 소리에 잠을 깨서 일어나 앉아서 한숨 짓고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한숨도 뭐 임금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겠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다는 서글픔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체크해둔 꿈의 기능은 뭐라고 해두시면 좋겠어요? 임금님에 대한 정서, 그리움, 연군 이런 정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걔랑 이어서 촌개, 동네에 살고 있는 닭이 벌써 우니 나는 뭐 할 일이 전혀 없다. 한적한 삶을 살고 있다. 이어서요. 폭음을 추펴 덮고서 위태로운 꿈에 새로 드니 어우 여기 몽이라는 단어 날아두면 좋겠는데 꿈이라는 녀석이 또 나오죠. 그러면 꿈의 기능을 이번에도 체크해 볼까요? 동산에 동쪽 산에서 해가 뜨도록 뭐 나비가 되었더니 잘 몰라도 돼요. 뭐 호접지몽이라는 뭐 장자식의 고사도 있는데 그냥 자면서 꿈을 열심히 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걱정하는 꿈을 꾸고 한번 깨고 나서 또 잤는데 그냥 열심히 잘 잤다. 밤새도록 잤다. 그 아랫줄에 네가 만약에 밥을 쉽게 금방 만들어 준다면 이 잠을 채 자겠느냐. 밥 다 됐으면 이제 일어나겠다. 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너는 여기에 아히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지금 대화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애한테 야 내가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마라. 자면서 서글프긴 했지만 깨도 잘 잔다. 그리고 밥만 차려준다면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이상의 좀 뚜렷한 표현법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략 이후 부분이에요. 남산 쪽에 우헐컨을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산 쪽에 비가 그치거늘 멀리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 관악산은 그러면 내가 비가 그치고 나서 나는 지금 서강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호에. 거기서 관악산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이동한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변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시상전개는 시선의 이동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어서 관악산은 뭐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빛이로다. 흰 색깔인 듯 하다가 검은 색깔인 듯 하다가 이건 알겠도다. 구름이로다. 이런 거 가볍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두세요. 감탄문이잖아요. 표현법 상으로는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논의되는 시적 대상은 구름이니까 지금 시선은 어디로? 시선은 상승. 왜? 산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저 구름이 지나간 후면 저 산을 다시 볼까? 라고 하고 나서는 율도 이거 밤율자죠. 한강에 있는 밤섬. 밤섬의 안개가 걷히고 양화대교 있는 그 동네. 양화진에 해가 지거늘 뭐 이렇게 되면 얘도 밤섬도 하나 바라봤고 시선의 이동은 다시 하강? 오케이. 양화라고 하는 동네 포구도 구경하고 나서 문구나 내었다고 자 그럼 이것도 체크해 주겠죠. 왜? 청자를 설정해 두었다.
그 다음에 종무나 막대다오 이런 것도 청자를 설정해 두었죠. 그래서 얘는 다리를 저는 당나귀 채찍 치지 않고 종무를 뒤에다가 세우고 강변에서 걸으니까 뭐 이런 물결 같은 것이 더욱 좋다. 정서 나오면 주워 먹으면 되겠죠. 그럼 뭐 정리해보면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여기저기 있는 경치를 바라보고, 그래서 바라본 경치들 이런 애들 나타나 있고 나서 옷이나 뭐 막대를 짚고 이제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산책하였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공통점 찾는 문제니까 문학 18번에 있는 선택지들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봅시다. 선택지 1번.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시상 자체에 전환이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 굳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면 꿈꾸는 부분 이런 거 좀 들어가 있죠. 한 개만 더 얘기해 보자면 묻고 대답하는, 대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선택지 2번입니다. 연쇄 방식을 활용하여, 연쇄라고 하는 표현법 모르시면 지금은 안 되죠. 연쇄는 앞말의 종결어가 뒷말의 시작으로 이어질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연쇄 표현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선택지 3번 한번 보실까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한 명령형 어미 뭐 3가지 정도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문구나 네오, 다오 이런 거 괜찮죠? 달라 이런 애 명령이니까. 종무나 맞대, 다오 이 녀석도 명령 괜찮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봤던 아이야 걱정 마라 이런 부분도 괜찮긴 해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3번은 괜찮고요. 선택지 4번. 직유적 표현, 직유법 나오려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 있어야 되는데 직유법 나타나지 않았고, 선택지 5번의 음성상징어,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나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죠. 사실 가작품만 본다고 해도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은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명령형인지가 잘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답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작품에 나타나 있는 연시조, 애경당 12월가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애경당 12월가에서는 제목에 혹시 괜찮으면 12월에다가 네모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루고 있는 계열체의 작품, 다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계열체의 작품들을 뭐라고 부르죠? 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달거리, 얘를 한자로 바꾸면 한 달에 한 개씩 걸린다라고 해서 월령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령체 계열의 작품이 나왔을 땐 읽는 방법이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몇 월인가? 그리고 그때가 계절이 무엇인가, 자연의 모습이 어떠한가, 혹은 그때 세시 풍속이 있는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수 한번 볼까요? 시리산의 저 산 위에 반갑도다 상원달이 괜찮으면 여기 시기 나타내는 표지로 체크 한번 해둘까요? 원달은 당연히 보름달이고요. 맨 처음 나타난 보름달이니까 정월 대보름이죠. 왜? 얘가 월령체이기 때문에 일수에서는 1월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에 풍년 소식을 띄우다가 내 창 안에 먼저 왔다. 아, 달이 풍년 소식을 알려줘? 표현법 먼저 달아보자면 뭐 괜찮을까요? 의인법 이런 거 나쁘지 않겠죠? 이어서 아마도 이 밤의 좋은 경치에 놀지 않고 무엇 하겠느냐? 서리법 같은 거 확인되면 가볍게 체크. 나중에 눈으로도 볼 수 있다면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정서는 경치에서 놀겠다라고 하니까 뭐 자연친화라든가 연결할 수 있겠죠? 이수로 한번 봅시다. 취한 잠을 늦게 깨서 강가를 바라보니 자욱하게 펼쳐져 있는 안개, 그리고 한식이군요. 한식은 요맘때쯤, 시기로 따지자면 한 4월 5일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초봄이나 봄의 한가운데쯤으로 볼 수 있겠죠. 요때 비가 개었다. 아, 그렇군요. 아이야 술 부어라. 끝났다. 자, 여기 아까랑 똑같죠? 여기 청자를 설정해 두었고 얘를 명령형으로 연결하니까 정답은 3번으로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촌의 취한 노래 절기를 알려주는가 한오로. 아, 잠깐만요. 술 나오고 취한다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대체로는 뭐를 붙이냐면 취했을 때 느끼는 흥겨움이라든가 아니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 때 풍류 이런 거 나오니까 풍류적 삶의 가능성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보기만 할까요? 사수입니다.
녹수, 푸른 물과 산정, 산꼭대기 깊은 곳에 친구 부른다 저 새소리. 여기 가볍게 표현법만 체크해도 뭐 되겠어요? 새소리가 친구를 부른다. 이게 위치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도치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새가 친구가 있고 친구를 부른다라고 하면 의인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어서 동풍에서 깃을 떨쳐서 그치는 곳이 언덕백의 끄트머리인데 나는 사람으로 새만 못하여 한을 맺혔도다.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정소의 정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친구도 보면 이렇게 두 개는 자연 이야기고 마지막 줄에 있는 친구가 인간 이야기다라고 하면 시상전개 방법 어디까지 연결하면 좋겠어요? 선경, 후정 괜찮죠? 앞부분에는 자연의 경치 나타나고 뒷부분에는 정서 드러내준다. 우리 정도 수준 되면 사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선경에 해당하는 자연과 후정에 해당하는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사소 부분에선 어떠냐면 저 새소리는 친구도 부르지만 저 멀리 떨어진 언덕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면 그것과 다르게 나는 새보다도 나은 사람인데도 멀리 못 날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과 새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주자면 나는 멀리 못 나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 보기를 참고해보자면 어떻게 연결하면 가능할까요? 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고뇌로 연결하는 것도 좋겠죠. 이어서 오수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라서 밥을 먹고 샘을 파서 물 마시니. 자, 이 친구도 그냥 가볍게 대꾸만 체크해놔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강구연월, 태평성대가 어느 때인가 고잔들의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저 농부야. 이것도 청자 설정 가능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말을 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되지만 농부의 대답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실제 대화를 활용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농부의 삶은 어떠냐면 이 농부는 이렇게 소박하게도 살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되고 자기들끼리 태평성대라고 노래로 화답할 때 나의 근심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사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이미 요 선택지가 해결이 되면 더 좋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고전 문학이 좀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법, 표현상의 공통점 문제 접근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르게 해본다면 대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 선택지는 두 가지의 내용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부분에는 표현법, 뒷부분에는 효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읽으면서 표현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표현법과 효과 부분을 이렇게 잘라 두시는데 이 작품은 이 문제는 뒤에 있는 효과 부분이 전개 심화, 전개 부각, 조성 이렇게 별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있는 효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잘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만약에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실과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주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효과가 있을 때는 뒷부분을 빠르게 훑고 들어올 수가 없는 키워드를 빨리 지워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택지를 3개를 지워서 2개만 남았다면 표현법 2개만 빠르게 확인하면 스피드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르게 소개해드리자면 어차피 작품을 읽을 때 고전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나 좀 독특한 표현법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약속하시냐면 연세법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두는 방식으로 읽으시고요.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같으니라는 표지가 있죠. 직유법이 나오면 반드시 조그맣게 체크를 해두던가 음성상징어, 콸콸, 쫄래쫄래, 슝슝 이런 식의 의성어나 의태어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해두게 되면 선택지에서 물어볼 때 빠르게 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표현법이 10개 미만에서 다 계속 돌기 때문에 엔간한 표현법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둬야 이런 문제를 풀 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18번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선택지 3번의 명령형 어미를 찾으려면 작품의 끝부분을 빠르게들 훑게 되는데 가작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작품의 끝부분을 빨리 훑게 될 때 이렇게 훑을 때 걱정 마라가 명령형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에서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작품 같은 부분에서 보면 얘도 명령형이 나왔는지 뭐 끝부분을 훑었는데 여기선 안 보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도가 높은 게 아니라 좀 까다롭게 배치한, 정확하게 말하면 치사하게 냈던 문제이고 표현법 문제는 교육청보다는 평가원 문제가 더 좋기 때문에 평가원 유형의 1번에 나오게 되는 공통점 문제들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요즘 고전문학의 트렌드 중에 하나죠.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무슨 작품인지 다 모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3점짜리 문제 보기를 먼저 읽어서 주제의식을 준다면 매우 좋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확인한 후에 그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만약에 나는 뭐 고전 시가만 못해요. 나는 뭐 고전 소설만 못해요. 이런 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작, 삼위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국 읽으셨는지 규범가 같은 거 읽으셨는지 이런 걸 확인해 두어서 대표작을 읽으라는 건 대표작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법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현법이나 한자어 같은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보면은 애경당 12월가 할 때 12월 이런 게 원령체라는 형식을 드러내주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은 봐두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특에는 고전문학에는 동동 물론 고려가요이긴 하지만 원령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나오는 김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표현법 문제는 언제나 본문에 있는 표현법이 선택지에 있는 표현법 키워드랑 1대1로 대응이 되는가로 복습을 해 두시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색깔칠을 하든 밑줄을 치든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연습하는 것을 몸에 붙여 두시고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눈으로만 훑어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때까지 반복 숙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유형의 특허권 법률 지문 7번과 8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문제만 보기보다는 법률 지문이라는 걸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길지만 전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리된 내용은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이걸 필기하시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이런 순서대로 읽는구나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지문을 먼저 보고서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주제가 법률인데 이게 위법한 것인지 혹은 합법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지문의 경우에는 이럴 땐 이렇게 판단한다. 혹은 저럴 땐 저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조건과 판단으로 나누어서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은 내용을 써뒀지만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결론적으로는 특허가 된다라는 결론에 이끄는 과정을 한번 순서대로 찾아볼게요. 가지문 보고서 얘기합시다. 가지문의 1단락입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별건 아니고요. 우리의 결론 목적은 여기로 가면 돼요.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뭐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이거예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특허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체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중심 화제는 특허 출원 명세서가 맞아요. 근데 특허 출원 명세서는 요건과 같은 말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요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특허 출원 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용과 특허권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허 출원 명세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읽어봅시다. 2단락입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특허권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명세서에서 범위는 권리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허 청구 범위는 청구항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고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특허 출원 명세서 안에는 특허 출원 범위라고 하는 녀석, 청구 범위라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은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뭐 나올 차례야? 청구항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겠죠.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예시는 건너뛰고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 이거 알았어. 독립항.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종속항.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 그렇군요. 그럼 종속항의 경우에는 한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내용을 추가해주는 경우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나눠볼까요?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데 범위가 좁대요.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청구항에는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고 종속항에는 한정하는 애가 있고 추가해주는 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종류가 나뉘고 있죠. 이럴 때는 종류가 나누어져 있음을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종속항과 독립항이 모여서 청구항이 돼요.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의 수용도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특허 출원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사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느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단락에서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또한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을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해서 특허의 성립 요건, 그렇군. 성립 요건이 되면 특허를 주는데 그 성립 요건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신규성이 돼. 그럼 특허가 되겠죠? 진보성이 돼. 그럼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라서 우리의 최종 흐름은 그래서는 이게 더 먼저 나왔지만 논리적인 최종 흐름은 제일 뒤로 뺄게요. 신규성이 돼. 진보성이 돼. 그럼 특허는 돼. 이렇게 해둘게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신규가 되고 어떤 경우에 진보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이 요건들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심사할 때 신규성은 선행 발명과의 동일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고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쉬울 이자죠. 쉽게 발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내용이 짧은데. 동일성이 뭔지, 동일성이 된다는 건 뭐고 안 된다는 건 뭔지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신규성을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단락의 앞머리를 봐요. 여기 그 다음 단락은 신규성 나왔고 짧으니까 바로 그 다음 단락 보니까 진보성 나왔네. 한 개씩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규성이 되는가에 해당하는 조건만 우리 뽑읍시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 자, 키워드만 잡아요. 물리적 동일성은 뭐? 완전 일치. 오케이.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자, 조심, 부정되어야 한다. 이러면 실질적 동일성이랑 같은 말은 뭐? 효과가 유사합니다. 이런 친구인데 얘랑 둘 다 부정,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완전 일치하지 않아서 물리적 동일성이 부정됨. 효과가 유사하지 않아서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해야 신규성이 됨. 이렇게 되는 거죠. OX 관계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하기가 편해요. 이런 걸 빼먹으면 얘가 뒤집혀져 있을 때 아차 실수하기 좋으니까. 어떤 경우에? 만약에 완전 일치했다. 그래서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됐다. 그렇다면 신규성이 없다. 그럼 결론 어떻게 돼요? 특허를 안 줌. 이렇게 되죠. 논리 순서에 맞게 재구성해 두시고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를 OX 판단을 해두셔야 사례 적용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추론을 좀 해볼게요. 이에 따라 특허 청구범 2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정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의 동일성을 다 설명해 줬는데 이에 따라가 왜 나올까를 보니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아이고 어려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니까 이 친구는 내가 만든 신규라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은 상위어고 먼저 있었던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어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거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이 경우에 속으로 추론 한번 해볼래요. 무슨 동일성일까? 물리적 동일성일까? 실질적 동일성일까? 본다면 물리적 동일성은 완전히 포함되거나 완전히 일치돼야 되고 실질적 동일성은 유사하면 장땡이잖아요? 그럼 얘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녀석은 실질적 동일성으로 판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정신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글을 읽으실 때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이를 통해서 연결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가면서 읽어버릇 하시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추론 유형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다 같이 연결해 볼까요? 기존 발명품은 하위 개념이고 내가 새로 만든 발명품은 상위 개념인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해둘게요. 그러니까 즉 여기 효과가 유사하다랑 이 친구는 이에 따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으로 진보성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락입니다. 발명이 만약에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한다. 그럼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고 둘 다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부정되면 특허권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볼까요? 어떤 경우에 진보성이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통,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선행 발명을 토대로 해당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여기.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혹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잘 체크, 단순 치환, 혹은 선행 발명의 다른 요소를 단순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신규성이더라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권 획득할 수 없다. 자, 여기 문장에서 힌트를 또 줬죠?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 안 줘. 둘 다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모방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단순 치환도 아니고 단순 결합도 아니어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특허권을 준다. 제 생각에 여기 특허까지 올 때는요. 여기 모든 개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가지문이었죠. 가지문만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서 나지문도 바로 이어서 읽고, 나지문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어서 읽고 이 내용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문제 7, 8번을 해봅시다. 나지문으로 가죠. 이번에는 특허권 위반에 대한 이야기이겠네요.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런 단어는 외워놓는 게 편하겠죠? 타인을 배척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남들은 못하는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 특허권은 일반적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이나 도용, 훔쳐 쓴다가 도용이겠죠? 이게 쉬운 반면에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해서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럼 얘는 여기 중간에서만 잘라보면 여기 때문에가 붙은 이유는 간접 침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한 줄짜리 문장은 그냥 특허권을 이렇게 해서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이제부터 그러면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로 이야기를 나눠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락의 선두 머리를 봐요. 직접 침해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간접 침해 나오나 잘 봐요. 마지막 단락에 간접 침해 나오죠? 그래서 직접 침해 내용 먼저 볼게요. 이 경우에도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얘를 그냥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부분의 내용 전개 방법은 정의군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법률 지문이라면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특허 발명, 자 이렇게 권리 범위에 속한다. 두 번째, 특허권자의 허가가 없다. 세 번째, 상업적이고 또 실시하였다. 제가 여기 지워놨는데 실시의 단어 뜻 있었죠? 맨 끄트머리에 단어 뜻 보시면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경우에 상업적 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도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직접 침해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과 판단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으면 헷갈리니까. 자, 다시 볼까요?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면 직접 침해가 맞음. 이 세 개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되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를 더 쳐본다면 상업적 실시로 판단되는 경우는 생산도, 판매도, 사용도 다 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어서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이 확인 대상 발명이 아마 내가 만든 신규 발명이겠죠? 신규 발명이 기존의 특허권을 침해했느냐를 판단받는 거니까.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해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거 순서 표지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녀석이 사실 법률 지문일 때는 순차나 순서 담는 것보단 그냥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가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제일 먼저 오긴 와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괜히 불필요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먼저 같은 거 신경 쓰시지 말고 기존 특허 발명을 일단 확인을 해라. 여기까지만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 만들었거나 혹은 기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애,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그럼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그래서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볼 때는 구성요소 완비와 균등론의 원칙이 있다. 즉 어디까지가 권리 범위냐를 판단할 때 학설이 두 개로 갈리죠. 그래서 권리 범위를 확정할 때
학설이 두 개로 갈린다는 생각, 이것을 더 먼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그렇군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자, 이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균등론도 있다 그랬는데 다음 단락에 보면 균등론 있나? 여기 있군요. 이렇게 한 단락에 하나씩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그렇구나. 전부 실시하는 경우에만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예를 들어는 앞에 있는 게 이해가 되면 여기 뒤는 힘 빼고 읽으시고요. 이게 앞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통해서 무조건 이해해야 되니까 빡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일단은 집중해서 볼까?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X 플러스 Y라면 확인 대상 발명, 즉 신규 발명에서 X나 Y 이런 걸 뭐 개념어로 바꾸면 뭐 일부분 이런 거 괜찮겠어요? 실시하거나 X 플러스 Y 다시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X 플러스 Y를 실시하거나 X 플러스 Y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한다. 그렇군. 그런데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인 요소만 변형하거나, 자, 이해가 잘 됐나 확인하려면 사례에 맞춰서 얘기해 볼까요? 부수적이고 그 다음 차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를 변형했다는 건 뭘까? Y 다시겠죠.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삭제한 경우는 뭘까? Y나 X를 빼고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 상황이 된다. 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있으면 침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만 있으면 침해 아님, 혹은 그 중에 일부가 하나가 바뀌어져 있으면 침해 아님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그 아래 균등론으로 볼까요? 이러한 문제 뭔데? 여기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은 부차적 요소를 변형하거나 이렇게 생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균등론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X 플러스 Y 다시로, 자, 부차적인 요소가 뭔가 변형이 돼 있는 걸로 실시될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는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같진 않아도 Y와 Y 다시의 원리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Y가 Y 다시를 균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해가 맞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균등론 입장에서 본다면 원리나 효과가 동일한 구성 요소라면 특허 발명 권리 범위 내에 속하니까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이 균등론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 다시로 실시될 경우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 경우는 부차적 요소를 변형했을 경우인데 나의 궁금증은 이거야. 삭제할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즉 X만 있거나 Y만 있는 경우에 균등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알 수 없죠. 이걸 가지고 만약 추론을 해볼까요? 균등론 입장에서 볼 때 일부만 만약에 시행되어 있다면 당연히 구성요소 완비론에서는 전부가 아니니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을 테니까 직접 침해가 아니라고 보겠지. 그럼 균등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변형돼 있을 경우에는 원래 것과 변형된 것의 균등만 판별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는 있고 신규에는 없어서 누락이 된 X만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균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그럼 일부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특허 발명 권리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서 직접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읽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저런 경우는 어떡하지? 라고 시험장에서 말고 공부하실 때 생각해두면서 읽어보면 사고력을 확장하거나 혹은 선택지에서 좀 낯선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직접 침해. 다시 정리해보자면 직접 침해가 되려면 특허권 발명 권리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구성요소 전부일 수도 있고 얘는 오어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럴 수도 있다. 어쨌든 어느 관점에 취하든 간에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특허 발명 권리 범위 안에 있고 특허권자의 허가가 없고 이 세 가지를 해서 상업적으로 실시가 되면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간접 침해는 무엇인가? 이건 빠르게 가볼까요? 마지막 단락이요. 한편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말한다. 네. 그래서 이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경우로 나눠서 보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자, 이 친구도 어떻게 조건 나누면 좋겠어요? 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완성품이 아닌 구성품 일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완성품이 아니라 구성품 일체는 완성품과는 다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죠. 그럼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 마찬가지로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이 아니라 발명인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을 똑같아. 상업적으로 실시하면 간접 침해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애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그걸 위한 요소를 실시한다면 간접 침해. 기존에 있었던 녀석이 방법이라면 그것을 위한 물건을 실시한다면 간접 침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가도 나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논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최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글의 순서는 여기서 구체화되는 순서이지만 여러분들이 OX 판단할 때는 완전히 재구성을 하셔서 가장 최초로 무엇인가를 판정해야 되는지를 순서를 뽑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조건과 판단에 해당하는 지문이라면 실제 사례를 주고서 시키지 않을까? 맞습니다. 문제 7번 한번 봅시다. 이게 법률 지문의 경우에 조건과 결과, 조건과 판단으로 정리했다면 실제 사례를 주고 이 판단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7번에 연결되어 있는 학습지와 보기에 대한 반응에서 학습지 먼저 보시죠. 특허 출원 명세서 청구항 1, 2, 3 돼 있네. 아, 그러면 청구항 있으면 독립인지 종속인지 종속 중에 뭔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사례로 나왔다라고 하면 보기에 있는 내용 보면서 바로 갖다 붙여. 청구항 볼까요? 목재로 만들어진, 그래 뭐 이런 거 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기 몸체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 그래 내부 중앙의 흑심 이런 거. 얘는 무슨 청구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독립할 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독립할 이렇게 독 이렇게 해둔든가. 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그래 이 친구는 그러면 종속항이네. 1항에 붙이는 거니까 상기 몸체의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 요게 들어가죠? 그럼 요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기보다는 몸체가 육각형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몸체의 범위나 모양을 좁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종속항이면서 그 중에서도 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구항 3은 제2항에 있어서 또 얘도 여기에 딸려있는 또 종속항이네. 이게 상기 몸체, 상기는 위에서 기록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서 기록한 육각형의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에 한쪽 끝에 부착된 지우개. 그러면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붙어 있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 특허권에 들어가 있는 권리 범위 있잖아요. 이게 4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목재다. 그리고 흑심이 중앙에 있다. 그 몸체의 모양은 육각형이다. 그 다음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랑 연결해서 요 녀석도 종속항이다 확인하는 문제 6번 있었으니까 빠르게 눈으로 훑으시고요. 우리는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 7번으로 연결해 보죠. 자, 법률 지문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우리 아까 갑이 특허 출원한 내용을 확인하셨죠? 그럼 이어서 문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7번의 보기요.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후 우리 아까 학습지에서 갑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내용 4가지 확인했죠. 뭐냐면 목재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육각형이다. 중앙에 뭐 흑심이 있다. 그 다음에 지우개가 달렸다.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병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하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발명이니까 제 생각엔 이거는 특허권 침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야기니까 신규성하고 진보성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모방이냐 아니냐, 뭐 치환이냐 결합이냐 이런 것만 보면 되죠. 내용 요소를 볼까요? 을의 경우에 목재로 만들어 그 다음에 육각형 형상이다 그리고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자, 선택지 1번 먼저 볼까요?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자, 구성 요소의 동일성 심지어 3가지가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동일이 맞잖아. 그럼 신규성이 안 되잖아. 그럼 특허를 못 주죠. 그러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이것은 괜찮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선택지 이어가려면 조금만 더 할까요? 여기서 우리 어디까지 생각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갑과는 달리 지우개의 이야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선택지 2번을 볼까요?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을, 잠깐만. 여기에 나오는 거 생산 이야기하면 우리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었지? 실시로 가죠. 이 경우에는 특허권의 출원이 아니라 어디더라? 나지문의 침해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나지문의 직접 침해로 가려면 상업적 실시 있어, 허가도 없어. 그런 상태면 권리 범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로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뭐였냐? 구성요소가 전부 다 있어야 되니까 4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뭐가 빠졌어? 지우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님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여기에 나오는 을의 경우에는 지우개 이야기를 빼먹었으니까 구성요소 완비론에서는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특허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가 않아. 그럼 직접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을 보기 위해서 병의 발명도 이야기해 봅시다. 병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면 기존 거랑 같네. 다각형 형상이다. 육각형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네. 내부 중앙에 흑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돼 있다. 4개가 다 있고 요 녀석만 조금 다르네요. 조심 표시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선택지 3번이요.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에 해당 요소보다 자기 거가 육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에 해당, 물론 이거는 갑은 아니었지만 을하고 갑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갑의 것에 비해서 상위 개념인 경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기로 했었는데 신규성 가볼까요? 실질적 동일성은 여기 기존에 있는 애는 하위 개념이야. 새로 만든 애 상위 개념이야. 뭔데? 기존에 있는 애는 육각형이야. 새로 만든 애는 다각형이야. 그럼 실질적 동일이 있잖아요? 그럼 신규성이 안 되죠? 그럼 특허권을 못 주죠. 그러니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이 올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볼까요? 선택지 4번이요. 병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요 경우에 요번에는 또 특허 출원이 아니라 특허권 침해네? 그럼 이때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발명과 비교해서 자 균등론의 입장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죠? 4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살짝쿵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면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발명과 비교해서 4개가 다 있고 병은 그리고 원리나 효과가 만약에 동일한 경우라면 권리 범위가 맞아. 그럼 직접 침해가 맞아.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특허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군. 괜찮습니다. 이어서 선택지 5번을 보려면 이제 마지막에 정의 발명도 보지요. 목재로 만들어 이것도 같고 육각형 형상 이것도 같고 내부 중앙의 흑심 이것도 같고 그다음에 몸체 한쪽 끝에 지우개 이것도 같아. 근데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 이게 새로 들어왔군요.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특허 출원에 뭐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진보성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선택지 5번 해봅시다.
정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을 만약 인정받더라도 갑의 발명에 뚜껑을 포함하는 게 단순 결합이라면 갑시다. 여기 쭉쭉쭉. 단순 결합이 맞아. 진보성이 안 돼. 특허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끔 되는 선택지예요. 자, 이 문제의 유형이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OX로 판단만 해놨다면 이 사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냐에 기반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도 가능해져요. 걔랑 연결해서 8번에 해당하는 요번에는 특허권 간접 침해 이야기를 보기를 읽으면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조건과 판단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돼요. 보기. 사례 1. 소매업자 A는 자전거의 완성품의 특허 같은 거. 그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뭐라고 할 건데? 기존 특허, 물건임. 그죠? 자전거 완성품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 자, 그럼 기존이 물건인 경우 한번 볼까요? 물건인 경우 요소를 실시하면 간접 침해. 괜찮죠? 그럼 물건인 경우 구성품 일체가 만약에 요소고 판매가 실시라면 간접 침해 된다. 바로 갖다 붙여.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일반인 B가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 이번에는 방법이라고 알았어요. 방법의 경우에 특허권을 얻었다. 농약회사 C가 이 농약을 판매하였다. 이 친구도 구조 맞춰볼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방법의 경우 그것을 위한 물건을 실시하면 침해. 그럼 얘도 맞춰서 보자면 방법의 경우 그것을 위한 물건을 판매했다면 실시죠? 실시하면 침해, 간접 침해 가능. 이렇게 붙여놓고 선택지 보시면 돼요. 선택지 1번이요. 사례 1에서 완성품을 판매한 건 아니니까 직접 침해는 아니고 간접 침해임 하시면 되겠죠. 선택지 2번이요. 사례 1에서 A의 행위는 간접 침해가 뭐였는데? 자, 본문에 있었죠?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고요. 선택지 3번 한번 볼까요?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을 생산은 하고 판매는 못했다면 그러면 이 경우로 판단해 볼까요? 우리 뭐 하기로 했는데? 상업적 실시에는 생산 또는 판매 또는 사용이 있으니까 판매가 없었어도 생산이 있다면 실시가 맞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산이 있었다면 이 친구에도 여전히 실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침해가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경우. 모두 다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지도 읽으면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률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보기가 딸려있는 유형 7번, 8번이었고요. 주제가 만약에 법률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례가 달려있는 3점짜리 문제가 나오겠군. 걔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끔 보편적인 논리를 정리를 해놔야 되겠군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겠어요.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법률 지문이었는데 3점짜리 문제에서 사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능력은 논리 구조 뽑았는지, 거기에 맞게 새로운 사례를 대응시켰는지,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겠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훈련하시되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시간 안에 빨리 할 수 있겠느냐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관건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문은 그렇게 깊게 고민하거나 추론하기보다는 쏟아지는 정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을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더 좋은 문제 21학년도 수능에 있는 예약상 급부 지문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OX 구조에 맞춰서 정리도 해보시고 2일 수능에 28번, 29번도 풀어보신다면 법률 지문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